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 5G 가상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이동통신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5G의 가상화된 그 인프라 위에 IT 쪽에 있는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라고도 하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엣지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엣지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기반 기술이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브옵스, 그다음에 요즘에 람다, 아마존 람다와 같은 서블리스 컴퓨팅 기술들이 다 종합돼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설명드리고 데브옵스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터치한 다음에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용적으로 서블리스 컴퓨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페이지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할 때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뭔가 아마존이 홀세일을 인수를 했다고, 홀푸드를 인수했다고 아마 작년인가 났어서 기억이 나는데 왜 인수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이에요. 그 내용을 볼 때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에도 참여하는구나, 오프라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파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블로그에서 이제 그거 비하인드를 행간을 분석한 거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컴퓨팅이 뭐냐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면 다시 한번 이거를 레고해 드릴 건데 그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엣지 컴퓨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엣지 컴퓨팅을 이동통신사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자기는 IDC가 없고 그래서 그 IDC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했다라는 게 이제 이 블로그의 분석이에요.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자기가 이제 이건 홀푸드를 인수한 다음에 나온 글인데 그 옆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그거를 작년 전해에 그 트위터에다가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올렸다고 약간 자랑 섞여 올린 글인데요. 아마존이 정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마존이 홀푸드를 이 목표로 인수했다면 적합한 인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클라우드 하면서 가장 문제가 클라우드를 이아스로 쓰고 VM을 할당 받은 다음에 그냥 그 VM에다 기존과 똑같이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대기업을 제외하면 IT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이동통신, 5G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대로 자원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코딩을 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는 게 이제 그거는 피보탈 쪽에서 올린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데브옵스나 CD나 또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 기술들이 접목돼서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상황이 현재의 대규모 클라우드 적용되어 있는 특히나 이 통신 쪽 사이드를 바라보면 문제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냐에 대해서 대부분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브옵스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디테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략하게 레고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 한번 레고판 처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결국 왼쪽에 있는 것처럼 모노리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한 덩어리를 묶여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각조각을 해서 여기에 예를 보면 검색 서비스,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를 크게 묶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 개의 서비스를 분리해서 검색용 서비스, 주문용 서비스, 결제용 서비스 세 개로 분리해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하고 작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나 이해나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쉬울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장점이 뭐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각각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좀 더 빨리 소홀하게 개발할 수 있고 또 배포도 각각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니
만약에 주문 서비스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생긴다면 검색이나 결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문 서비스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폴트 아이솔레이션인데 결국 뭐 새로 업그레이드한 주문 서비스와 장애가 생기면 주문 서비스만 이제 문제가 생길 뿐 결제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할 때 검색은 검색에 필요한 어떤 뭐 오픈소스나 어떤 개발 랭귀지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결제는 또 다른 랭귀지나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 개가 서로 독립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주문이 폭주한다면 결제나 검색은 놔두고 주문 서비스만 스케일아웃해서 그런 폭주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엣지 컴퓨팅을 하다 보면 엣지 컴퓨팅의 기본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자원이 별로 엣지에 있다라는 말, 센터에 있지 않고 엣지에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그쪽 컴퓨팅 자원은 굉장히 작다. 리소스가 작고 거기에 올라가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다.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용됐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서 엣지 컴퓨팅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본 아키텍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뭐 엣지 컴퓨팅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다기보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저희는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 사용되는 플랫폼을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플랫폼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플랫폼은 사실 그 스프링클라우드 넷플릭스라고 다들 쓰시는 것처럼 거의 표준이다시피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API 게이트웨이 줄부터 해서 밑에 쪽으로 유레카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한 유레카나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한 리버 그 다음에 컴피그 데이터를 바깥에 빼놓기 위한 컴피그나 또 그 연동하기 카프카 메시지 큐나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그 서킷 브레이커의 스택스나 그 다음에 위에 딥킨이나 터빈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도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현재 이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저희 구축해 놓은 그대로인데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당연한 건데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하나였는데 세 개로 분리되고 있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도 유튜브나 구글도 뒤져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이터죠. 이거를 데스스타 다이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를 상상하고 한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뭐 동그라미로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이제 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쪼개고 보니까 500여 개가 넘는데요.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수백 개의 서비스들이 서로 콜을 하고 연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콜을 화살표를 줄을 그어보면 이 보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 누구 하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복잡도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게 만들고 서로 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각자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쉽겠지만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연동을 동작하게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조가 되겠죠.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뭐 다양한 회사들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고 있고 뭐 어떤 커머스 회사는 지금 이제 만들면서 한 10여 개 정도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데 그렇게 된 회사조차도 앞으로는 뭐 몇백 개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이 수백 명이서 모여서 할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잃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데브옵스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게 꼭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베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당하고 또 반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구조를 제대로 가져가야만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데브옵스가 뭐 있는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데브옵스라는 건 개발이랑 운영을 통합해서 한 말인데 여기 있는 이 카툰은 우연히 검색하다가 최근에 누가 올린 거를 봤는데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개발사들 안에 보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의 충돌이라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그 두 부분이 화해를 해서 같이 엮여서 갈 수 있을 때 이제 데브옵스가 된다는 그림이 잘 그렸더라고요. 여하튼 데브옵스라는 거는 결국
그 데브와 옵스가 묻혀서 함께 돌면서 자동화와 그다음에 모니터링 다양한 기계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복잡함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두 번줄에 있는 것처럼 결국 데브옵스 왜 하냐 그러면 사업 목표 달성이다라는 게 항상 문구에 나와 있는 거죠. 뭔가 하면 개발자가 옵스랑 왜 싸운가 하면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해내서 디플로이 해야 되는데 운영 쪽에서는 그 디플로이를 받아주지 않고 왜냐 안정화가 중요하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결국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들을 리퀘어먼트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사용자의 욕구에 맞춰서 디플로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제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브옵스를 하기 위한 그 데브 스택들이 이것도 상당히 그 범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절차에 따라서 개발 절차에 따라서 보면 뭐 최초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런하는 거는 뭐 누가 해도 그 방식이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픈 소스도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죠. 많이 오픈 상황이지만 이거를 뭘 선택하고 진짜로 어떻게 연동해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타스크 관리를 레드마인으로 하고 빌드는 메이크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젠키스 중심으로 묶어서 이런 구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동작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동작하는 부분을 실증한 부분이 있으니 많이 데브옵스를 구축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도 그 어떤 길을 제시하는 하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하튼 그 데브옵스라는 게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랑 엮어 생각해 보면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엣지 컴퓨팅과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엣지 컴퓨팅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두 개의 엣지 컴퓨팅 밑에 영문 두 개를 캡처해놨는데 해석을 새 서버를 까다가 그 내용이 좀 뭐랄까 그 한국말로 바꿨더니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써왔습니다. 두 문장 맨 뒤에 하나는 엣지고 하나는 ID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둘 다 이제 엣지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 서비스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혹은 뭐 남쪽 어느 지역에서 그 왼쪽은 커넥티드 카가 있고 또는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여기와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했을 때 서울서부터 거기까지에 연동하기 위한 레이턴시, 딜레이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밴드위스를 소모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실 엣지 컴퓨팅이 시작하는 동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의해 놓은 것도 엣지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 그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IDC는 그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묶어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약간 여기 IDC 정의에 보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맨 마지막에 그 엣지 컴퓨팅의 범위를 갖다가 100 스퀘어 피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10m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약간 좀 다른 뭐랄까요 범위를 너무 축소하게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컨셉 자체는 엣지 쪽에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용하는 그 엣지 쪽에다가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그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내가 만든 어떤 특정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엣지에다가 동작시켜서 거기다 디플로이하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클라우드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내가 적절한 곳에다가 부산 클라우드, 서울 클라우드에다가 어떤 그 리전에다가 데이터를 서비스 배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엣지는 그런 개념과는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델이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줄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디자인 모델이라는 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던지면 서버가 리스판스를 내려주고 클라이언트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델인데
이제 이 모델에 적합하게 만든 게 현재 아마존이든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라는 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다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모아놓은 서버 있는 곳을 그 IDC를 클라우드로 바꾸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엣지 컴퓨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맨 끝에 단말이 있고 중간에 엣지 클라우드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코어 클라우드가 있는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둡니다. 3단계 구조고요. 이 3단계 구조에 제가 여기 그 화살표 리퀘스트 리스폰스 화살표 굵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해 봤는데 서비스 형태 개념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는 엣지에서 처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량의 또 어떤 필요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그 메인 클라우드, 코어 클라우드로 올라와서 코어 클라우드 처리가 되는 이런 3단계로 나눠진 모델을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할 때 적용을 해야 가장 적합한 엣지 클라우드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례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하튼 이런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도 그 아래에 있는 표처럼 터미널에 들어간 컴포넌트, 엣지의 컴포넌트, 리모트에 동작하는 컴포넌트 이 3단계 컴포넌트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해봐야 할 모델이 됩니다. 예를 하나 말만 좀 예를 드리면 이게 이제 그 5G든 뭐 엣지 컴퓨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AR, VR이에요. 커넥티드 카, 뭐 AR, VR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R, VR인데요. 왜냐하면 AR이라는 게 결국 자기 안경에 바로바로 오그멘트된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고 혹시 VR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고용량 3D 또는 8K 데이터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 이슈라든지 대역폭 이슈라든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AR을 만약에 적용할 때 이 3 로케이션 모델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가를 약간 이제 맛보기로 정리해 본 건데요. 이제 엣지의 맨 왼쪽에 실제 그 디바이스 안경에서는 결국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한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을 자체로 처리하거나 혹은 수집 영상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엣지로 보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역할. 그 다음에 엣지로 영상이 올라오면 엣지의 장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마치 디바이스에서 바로 플레이한 것과 같은 거의 그 수준의 레이턴시, 그러니까 딜레이가 없이 그렇지만 디바이스보다 훨씬 높은 CPU 퍼포먼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엣지의 컨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 쪽에서 마치 디바이스를 바로 처리한 것처럼 영상을 레이턴시로 처리를 해서 디바이스 쪽으로 내려주는 그 역할이 이제 엣지 역할이 되고요. 그런데 엣지에 보통 AR이라고 하면 증강해야 할 컨텐츠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증강해야 될 컨텐츠 DB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롱텀 DB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DB에는 뭐 제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엣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통계나 관리 차원에서의 분석이랑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그런 큰 CPU 파워를 필요한 어떤 잡들이 필요해지는데 그런 잡들은 엣지에서 코어 쪽으로 연동을 시켜서 코어에서 해당된 프로세싱을 하고 내려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와 그 서비스는 엣지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스토리지나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는 코어에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일반적인 엣지 컴퓨팅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화웨이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그 화웨이에서 그 5G, 사실 5G라고 용어를 하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는 5G나 유선망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초고속망이 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장 가치가 있는 서비스가 뭐냐라는 이제 표인데 아래 이제 X축은 그 이제 5G라고 대표되는 고속 아주 초 레이턴시 짧고 굉장히 대용량 트래픽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서 커지는 거고요. Y축 위로 가서 커지는 건 뭔가 하면 마켓 사이즈가 그 서비스가 뭐가 제일 클까라는 어떤 마켓이 클까라는 그거인데요. 보시는 거면 뭐 이제 거기 1, 2, 3, 4로 쭉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이 이제 그 마켓 사이즈보다도 가장 그 5G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그멘트 AR 같은 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커넥티드 카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3번이 스마트 매니처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헬스도 있고 그다음 홈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서비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G를 준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나 이런 쪽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뭐 AR, 그다음에 뭐 여기는 그 커넥티드 카,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엣지 컴퓨팅을 말을 할 때 그 들으신 분은 여러 가지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말하는 거를 다른 말을 할 때는 뭐 포그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또 어디는 클라우드렛이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다 동일한 그거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다를 뿐 거의 다 내용 유사하고요. 아까 뭐 포그라는 건 포그 컴퓨팅 이런 거는 그 내용상 뭔가 하면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 떠 있는 구름인데 이게 엣지에 내 디바이스를 가까이 와야 되니까 구름보다 가까이 있는 거 안개다 그래서 안개 컴퓨팅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MEC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멀티 액세스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쪽으로 가면서 모바일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보다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액세스가 들어오서 와이파이든 유선이 들어올 수 있는 컴퓨팅을 한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MEC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밑에 본질을 썼는데 뭔가 하면 이 뭐 보시면 안테나 그림이나 안테나나 거기에 있는 다양한 장비가 보이는데 지금까지 통신사 장비가 굉장히 클로즈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 장비에다 서비스 올려보신 분들이 통신사한테 납품하는 거 제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엣지 컴퓨팅을 하면서 앞으로 통신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라도 컨셉은 통신사 인프라를 통신사 장비가 갖고 있는 구간을 오픈해서 여기에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그런 구간으로 바꿔간다라는 게 엣지 컴퓨팅의 또 이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옆에 있는 이 뭐죠? 이 모래시계를 그 모래시계 모델, 그러니까 뭐 아워글라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코딩이나 뭐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시면 IP 밑단이 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를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했었죠. 근데 넷플릭스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를 집에서 TV를 보시면 아마 어떤 집은 그 4K로 나오고 어떤 집은 1K로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하면 그 배열로의 전송망 속도에 따라서 코딩 레이스를 바꾸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꼼수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IP 아래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쥐어치고 있어서 그 밑에가 뭔지는 신경 안 쓰고 코딩을 해야 되는 건데 엣지 컴퓨팅을 가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밑에 단, 액세스 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어플리케이션한테 알려줄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각각의 수단이 아니라 표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밑에가 속도가 어떤지, 뭐 여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베이스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MEC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엣지 쪽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부분 다들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별건 아니고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와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하려고 하니까 엣지 플랫폼이 있고 이 엣지 플랫폼 위에 서비스를 올려라 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고 이해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연동시켜보면 작년에 뭐 저도 했습니다만 그 이동통신의 이쪽에서 NFV라고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 아키텍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에 짙은 파란색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이고요. 옅은 파란색이 그 매니지먼트에 올라가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보여드린 엣지 컴퓨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그 엣지 컴퓨팅용 모듈들이 마치 서비스처럼 이 NFV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네는 자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약간 짙은 주황색이 엣지 안에서는 플랫폼인 거고 거기서 그 앱이라고 써있는 왼쪽에는 앱에서 옅은 색이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 구조가 뭐 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 구조를 알고 할 필요는 없지만 표준적인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역할들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써있는 텍스트에 밑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MEC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엣지에 올라갈 엣지 클라우드에 올라갈 서비스 서버입니다. 그 서버는 뭐 로직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 서버가 내가 올라갈 때 나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얼마 이상으로 굉장히 나는 응답률이 빨라야 돼. 내 서비스는 혹은 내 서비스는
응답률 뭐 느려도 돼. 이런 리퀘어먼트. 혹은 나는 뭐 이런 서비스, 로케이션 서비스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런 리퀘어먼트. 이런 리퀘어먼트를 서비스를 등록하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MEE 플랫폼. MEE 플랫폼은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 서비스가 설치돼요. 아까 엣지 클라우드가 지방에 많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올라오면서 나는 위치에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부산에 설치돼야 돼, 어디 설치돼야 돼 이런 것들이 오면 그 호스트를 선택을 해서 그거 설치해 주는 기능. 그게 이제 MEE 플랫폼이 해줄 기능이고 그 위에 이제 MEE 플랫폼 매니저는 MEE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 얘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데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건 뭐 아까 MEE 앱이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되면 아까 서비스별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스케일아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전체적인 스케일아웃 기능을 해주는 거를 오케스트레이터가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뒤에 서버리스 컴퓨팅 잠깐 말씀드릴 건데 거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 인프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엣지 컴퓨팅의 특징을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브옵스가 왜 엣지 컴퓨팅이랑 연결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 리소스를 분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서비스는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또 그 서비스는 가볍게 스케일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되게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작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는 약간 상이한 말을 하는 건데 이 서비스가 서드파티한테 오픈하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비즈니스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 바로바로 개발할 수 있는 구조도 제공해야 되겠다. 그게 데브옵스가 적합하겠다고 보는 거고 데브옵스의 키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자동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엣지에서는 이 엣지 컴퓨팅용 앱은 테스트를 이렇게 자동화하면 됩니다라는 표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EE 플랫폼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MEE 플랫폼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용 플랫폼이에요. 그냥 그거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마이크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거기 중간에 보면 서비스 지원, 레지스트레이션, 디스커버리, 애드버타이먼트라고 있는데 서비스를 찾고 이런 서비스가 있어라고 홍보하고 난 이런 서비스 쓰고 싶은데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고 이런 걸 하기 위한 플랫폼이 MEE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가 3개는 표준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가 위에 있는 RNIS인데 이게 뭔가 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현재 어떻고 컨제션 발생했는지 어땠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입자가 얼마나 많아서 폭주가 나고 있는지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제는 서비스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다음 로케이션 서비스, 내 위치 혹은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단말의 위치 혹은 내가 서비스하는 커버리지 않은 단말에 무슨 터미널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정보들. 그다음 밴드위스 매니저는 아까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난 이런 밴드위스로 설정해줘 라는 요청조차도 서비스 구조로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컨셉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EC 키 컨셉이 4개 정도 있어요. 하나가 이제 호스트 셀렉션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는 MEE 어플리케이션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있는 호스트에 올라가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앱이 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인프라에다 나를 설치해줘라는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거에 맞는 데를 설치해줘라고 하는 건 조건을 던질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쭉 한 10개 정도 있는 게 그런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가상점, 내 위치, 그 레이턴시에 대한 요구, 서비스 요구, 나는 릴로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릴로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또 DNS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 라우팅과 이제 그 릴로케이션, 모빌리티 지원이 있어요. 트래픽 라우팅이라는 건 뭔가 하면 MEE 서비스를 할 때 사용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업용 CCTV 카메라 혹은 병원용 헬스 데이터요. 이런 거는 그 아까 레이턴시 밴드위스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데이터가 로컬에서 바깥에 못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얹어놓으면 서비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드린 엣지라는 장점이 뭔가 하면 그 사이트, 병원 안에 혹은 어떤 회사 안에 엣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엣지 앱이 그런 서비스 앱이라면 이 트래픽이 올라왔을 때 이 해당하는 트래픽은 클라우드로 보내지 말고 그 로컬에 있는 네트워크를 타고 회사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트래픽 라우팅하기 위한 SDN에서 많이 얘기하는 트래픽 라우팅하는 기능이 지원되고요. 모빌리티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아까 레이턴시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커넥티드 카를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 차가 굉장히 레이턴이 짧은 게 필요한데 이 차가 운전해서 부산에서 광주까지 운전하고 가면 부산에서 서비스해주던 어플리케이션은 광주로 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이 부산 IDC에 동작하다가 광주 IDC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갈 거냐에 대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일 쉬운 게 그거죠. 인스턴스를 통째로 옮겨가는 거. 두 번째는 인스턴스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가입자를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만 탑시켜주는 거.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엣지 컴퓨팅을 아마존의 그린그래스랑 하고 그 람다와 엮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존이 그린그래스라고 있어요. 이게 그 아마존이 말하는 엣지 컴퓨팅이죠. 근데 아마존이 말하는 엣지 컴퓨팅은 그림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아까 제가 홀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홀스도 인수였다는 것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은 엣지 클라우드가 엣지 클라우드일까요? 엣지 클라우드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엣지에 클라우드가 없는데 아마존이 엣지 클라우드를 하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엣지 클라우드 하려고 하면 부산에도 IDC가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 통사의 엣지는 어디 있나 하면요. 바깥에 나가 지나가다가 보면 위에 안테나 있잖아요. 그 기지국용 안테나 아주 끝까지 가져가면 그 기지국용 안테나 옆에다 설치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전국에 그런 곳이 뭐 몇만 군데가 있는데 아마존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랑 그런 것까지 이해한다면. 그래서 아마존의 엣지 클라우드는 보면 디바이스를 엣지로 씁니다. 거의 디바이스를 엣지로 쓰고 근데 디바이스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디바이스 컴퓨팅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람다랑 바꿔요. 서블리스 컴퓨팅이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엣지 클라우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통사 엣지 클라우드의 장점은 수많은 곳에 ID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엣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람다 그 그린그래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이 통사랑 협력하는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엣지 클라우드 하는 곳이랑 협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통사가 갖고 있는 MEC 엣지 클라우드 위에다가 람다 그 그린그래스 코어를 얹어서 둘이 협력하는 구조로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고요. 이제 이런 구조가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버리스 컴퓨팅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엣지 클라우드 얘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서버리스 컴퓨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엣지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약해요. 그리고 뭐 큰 IDC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서 VM이나 컨테이너나 떠가지고 자원을 꽉 잡고 있어버리면 딴 사람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리스 컴퓨팅의 장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VM이나 컨테이너를 할당받아서 한 달간 쓰면서 서비스를 얻고 뭐 돈을 내고 또는 이 VM을 갖다가 뭐 용량이 들면 2개, 3개 증설하고 이런 수준에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내가 REST API를 펑션을 콜할 때 CPU를 잡을 때만 그때만 VM 뭐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를 할당해주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자원을 프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원을 여러 사람이 쉐어링해서 쓰는 게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장기적으로 서버리스 컴퓨팅과 묶이고 서버리스 컴퓨팅 적용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이 그림을 이제 설명드릴 것 같은데 전통적인 구조가 밑에 있는 서버리스 구조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시간상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설명드리면 왼쪽에는 클릭 프로세서가 항시 이렇게 떠 있다고 본다면 이게 서버가 VM 컨테이너 할당돼서 상시 떠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보면 그 어떤 배너 우리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프로세서인데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 처리한 프로세서가 순간순간 떠서 처리하고 컨테이너가 사라지는 구조. 이 구조가 아주 기본적인 엣지 컴퓨팅 구조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플랫폼의 기본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까 엣지 컴퓨팅 구조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시간상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조금 암시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그 소스를 출처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면 서블리스 컴퓨팅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죽어 살았다 한다는 얘기는 스테이트 리스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 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더미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약간 인텔리전트한 클라이언트로 변화된 아키텍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 ST 회사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난 4, 5년간 5, 6년간 해온 회사고요. 주로 이통사나 뭐 현대나 하나금융처럼 대기업이랑 해왔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도움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